예, 재무부동산학의 14주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전에 이제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공급 곡선 마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14주차 강의가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강의안, 6번째 강의안이고요. 84쪽입니다. 부동산 공급도 그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화 서비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이제 가격, 그 재화의 가격, 그리고 그 재화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 그다음에 기술 수준, 미래에 대한 예상, 생산자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는 뭐 토지, 그리고 노동, 자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라든지 임금, 이자율 등의 생산 요소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기술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생산자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거시경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지역 지구재,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공 서비스의 사용료,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공급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의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 또는 뭐 플러스의 관계, 양의 관계를 갖다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 그러면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 관계, 요걸 평면에 나타내 준 게 부동산 공급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 곡선은 공급의 법칙을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4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공급 곡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두 번째 방식은 수요 곡선 해석할 때도 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냥 첫 번째 방식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쭉 따라가 가지고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점이 있고요. 그 점에 대응하는 요 수량, 공급되는 양이겠죠. 그래서 Q0가 공급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P1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공급량은 Q1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그냥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지만 공급 곡선은 주어진 가격과 그에 대응하는 공급량, 그걸 갖다 이제 평면의 한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점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공급량이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 Q0이고 가격이 P1일 때는 공급량 Q1이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놓으면 그게 점들의 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궤적을 이루고 그놈을 공급 곡선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 곡선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다른 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오로지 가격만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공급 곡선상의 한 점, 요 점에서
요점으로다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가격 이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 위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P자로로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가격 위에 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가격이 P제로일 때 이게 정말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Q제로 Q1을 갖다가 바꿔놨어야 되는데 헷갈리시겠습니다. 정말 요걸 가격이 P제로일 때 애초에는 공급량이 Q1이었어요. 근데 가격은 P제로로 그대로 있는데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급량이 Q0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는 뭐 좌측으로 이동하는 게 여기서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상방 이동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뭐 좀 전에 예를 든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Q0만큼 만들었는데 이제는 Q1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가 감소했다,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증가는 우측 이동, 그 다음에 감소는 좌측 이동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위아래로 따질 때는 이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상방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 하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거 가지고 따질 때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서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 또는 공급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이 변화하면 그때는 수요량 또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만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 또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합니다. 즉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하고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의 이동하고 이 둘은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격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움직였다, 변화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또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게 수요의 증가 또는 공급의 증가이다. 즉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이 부분은 수요의 탄력성처럼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88쪽에 강의 88쪽에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하면 이제 좀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강의를 모두 다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균형. 자,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의미, 균형의 정의가 있는데요. 균형은 이제 원래의 정의가 맨 첫째로 나와 있는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어떤 상태이냐, 균형도 하나의 상태인데요. 균형이란 어떤 상태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 딱 도달하면 새로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원래의 정의, 고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무엇이냐?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를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새로운 교란 요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상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이 다른 균형, 애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균형의 정의 중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의고 수요 공급 이론에서만 써먹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은 시장에 표출된 거대한 상반된 두 힘, 즉 수요란 힘과 공급이란 힘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로 해서 균형 상태는 이제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균형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을 의미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에서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좀 한꺼번에 균형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형은 영어로 이제 이퀄리브리엄 앞자 따가지고 보통 대문자 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거대한 상반된 두 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즉 다시 말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Q스타가 되도록 일치하는 거죠. 그때의 가격 P스타. 그리고 그 P스타라는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Q스타. 이 둘을 한꺼번에 표시하면은 이 한 점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점 2로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점이 바로 균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균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균형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또 원하는 만큼 재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생산자들, 공급자들이 이 가격에서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해가지고 만들어낸 양이 있어요. 공급량이 있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그만큼을 갖다가 모두 다 구입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뭐 부동산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자,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시장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시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 시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가격,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개설이 됐어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어떤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P1이라는 가격 한번 가지고 볼까요? 자, P1이라고 하는 가격은 균형 가격이 P스타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P1에서 쭉 따라가 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이 있고요.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1이 됩니다. 그래서 P1일 때, 가격이 P1일 때 수요량은 QD1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쭉 따라가가지고 P1에서 쭉 따라가가지고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공급량은 QS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P1일 때는 수요량이 QD1이고 공급량은 QS1입니다. 어떤 게 더 많으냐면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이 상태를 갖다가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자들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팔리질 않는 거예요. 다 팔리지 않으면 재고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 같으면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를 갖다 보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고가 상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쉬운 거,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P1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제 수요자 또는 소비자들을 갖다 이용자들을 갖다가 뭐랄까요? 저는 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가장 적확하니까 그냥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꼬십니다.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까, 팔 테니까 내 걸 제발 사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그 공급자, 어떤 한 공급자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재고가 쌓여 있는 공급자들은 다 가격을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가격이 P1에서 조금 낮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뭐 이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이겠죠. 그럼 다시 또 재고가 쌓인 그런 그 공급자 생산자들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추려고 할 테고요. 그러다가 피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Q스타라고 하는 균형 거래량에 머무르게 되죠.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처음에 형성된 가격이, 처음에 시장이 개설되고 형성된 가격이 피스타가 아니라 피스타라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P2라고 하는 가격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향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균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2에서 쭉 따라가가지고 요게 수요 곡선이니까 쭉 따라가가지고 이제 QD2가 P2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이 됩니다. 자, 공급량은 P2에서 쭉 따라가가지고 요게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 곡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거 QS2 요게 이제 P2라는 가격에서의 공급량이 됩니다. 자, 그럼 P2라는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은 QS2인데 근데 수요량은 QD2가 되는 거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이때는 이제 생산자들은 가만히 있죠.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이제 생산자, 공급자들을 갖다 이제 꼬시는 거죠. 어떻게 꼬시겠어요? 내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지불할 테니 나한테 하나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소비자 한 사람만 더 구입하려고 하느냐? 아니 뭐 다른 소비자들도 더 구입하려고 하니까, 더 이용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2하고 P스타 중간쯤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때도 쭉 따라가 가지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소비자들이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나 더 이용하려고 생산자들, 공급자들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지불할 테니 나한테 하나 만들어서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균형 가격 P스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산자 공급자들 갖다 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나는 뭐 필요한 만큼 다 구입을 했으니까 그 P스타란 가격 수준에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양만큼 구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꼬실 이유가 없는 거고 P스타의 가격이 도달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상태로 가려고 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스타의 가격, 균형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때 거래되는 양,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Q스타가 이제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상태 P스타와 균형 가격 P스타와 균형 거래량 Q스타 한꺼번에 2.2라고 하는 점 2라고 하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다른 상태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으면 지금 가격만 움직였어요. 가격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 이외의 것들 변화한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격 이외의 변수가 움직이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균형도 애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균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균형의 변화는 애초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균형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애초의 균형이나 새로운 균형은 고정이 아니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정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태, 동태 해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동태는 뭐 움직이는 것을 갖다 의미하고 정태는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 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이라는 두 정태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정태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은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 균형 분석은 비교 정태 분석의 하나이다. 그리고 균형 분석은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수요가 변화했을 때입니다. 수요만 변화했을 때입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균형 분석을 할 때는 맨큐라는 학자가 세 가지 단계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또는 정책이 변화했을 때 이게 수요에 영향을 미칠런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런지 판단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요를 증가시킬런지 감소시킬런지 또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공급을 증가시킬런지 감소시킬런지 판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면 균형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균형은 변화하는데 균형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그랬죠.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수요 공급 그 곡선을 그려놓고 평면의 곡선을 그려놓고 이제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수요에 영향 미쳤을까? 공급에 영향 미쳤을까? 두 번째 단계 수요에 영향 미쳤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수요 곡선이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급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해볼 텐데요. 자, 애초의 균형은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애초 해가지고 제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로우는 여기 보시면 원을 갖다가 하첨자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그리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제로점, 즉 다시 말해서 균형 가격은 P0이고 그리고 균형 거래량 Q0인 이 상태가 바로 애초의 균형입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 도시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D0에서 D1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격, 새로운 균형 가격은 P1,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Q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예요?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했고요.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만 변화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을 때 주택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균형 분석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주택시장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도 증가할 테고 그러면은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지. 즉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를 갖다 판별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우측 이동하는데 애초의 균형은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이고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즉 우측으로 이동한 이후의 수요 곡선 D1과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이다. 자, 그러면 애초의 균형 E0에서 새로운 균형 E1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인구가 증가할 때 주택시장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생산하는데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은 아무래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요 새로운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서 생산 비용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번째 단계에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즉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판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초에 공급 곡선 S0, 새로운 공급 곡선 S1 해가지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걸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의 균형은 애초의 공급 곡선 S0와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이고요.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공급 곡선 S1과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애초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P0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0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P1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1입니다. 그러면 균형은 E0에서 E1으로 변화하고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균형 분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쉬워요. 네,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 가지고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D0에서 D1으로 우측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첫 번째 예에서 봤던 거니까요. 두 번째에서는 새로운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가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공급 곡선이 S0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죠. 근데 뭐 얼마나 이동할런지 몰라요. S1으로 조금 적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적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S2로다가 S0에서 S2로 조금 많이 증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가지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적게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 S0에서 S1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경우 S0에서 S2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경우 이건 이제 다 같이 두고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선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주택시장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니까 주택시장에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하고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
도입돼가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판별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해요. 자, 근데 애초의 균형은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그리고 새로운 죄송합니다. 애초의 공급 곡선 S0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이에요. 애초의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 P0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균형은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이 경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S1이라는 곡선, 공급 곡선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새로운 공급 곡선 S1이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 E1에서는 균형 가격 P1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1이 돼요. 이 경우 같으면 즉 다시 말해서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경우 같으면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S0에서 S2로다가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새로운 공급 곡선 더 많이 증가한 S2가 만난 이 2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요.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P2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2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균형하고 비교해 보면은 균형 가격은 P0에서 P2로 하락하고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1에서 Q2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으면 자 공급이 적게 증가하든 많이 증가하든 균형 거래량은 그냥 증가해요. 방향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즉 Q0에서 Q1 또는 Q0에서 Q2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이 증가한 경우 같으면 P0에서 P1으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이 증가한 S2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균형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균형 가격의 균형 가격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게 이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경우 같으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공급은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가 불변인 경우였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였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불분명하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그래도 증가한다. 이런 답을 찾아냈죠. 여기 얘 빼고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3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5가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생각해 봤으니까 그 거꾸로 해서 인구수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가 생산 비용이 감소된 경우, 이게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였죠. 근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공법 이용하고 있다가 그 공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너무 많이 해쳐가지고 공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생산 비용이 예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수요와 공급 모두 다 감소하는 것도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 강의, 물론 뭐 탄력성 부분을 15주차에 할런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학, 재무이론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라는 것하고 좀 맛보기로다가 아주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재무부동산 학에서는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좀 부족한 강의 정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